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제부터 뭐 계속 우리 전국을 휩쓰는 빅 이슈가 우선은 특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회 위원장 체제의 출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33실장의 교체.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빅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서부터 저도 계속해서 보도해 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이 밤새 나온 새로운 뉴스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거 한동훈 비대위 체제나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실장, 그다음에 안보실장 모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체학적 이런 생리적인 연령 세대 교체 이거 의미가 없어. 생각이 중요해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유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그야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그랬는데 딱 그 말씀 드린 대로 전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 기본 조율이죠. 그리고 조율 않더라도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어제 그 인사에서 보면 1차적으로 이 판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특검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특검으로 가서는 이거 안 된다. 그야말로 미래지향적 국정 운영의 청사진. 이거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최고의 정책 결정자들이 미래를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당도 그리고 정부도 즉 정부의 핵심 뭐 이제 그 행정수반이니까 대통령 참모들부터 바꾼 거. 이거는 이제 아주 절묘하게 잘 됐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한동훈만의 스타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저도 한두 번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의 스타일이 과연 언제까지 정치권에서 통용이 될 것이냐? 왜? 당에서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철저한 비밀주의, 보안주의, 보안 제1주의. 예. 자, 그래서 비대위원들, 당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이 전격적으로 딱, 이 공표가 됐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이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에서 물은 내용, 핵심. 왜 정치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야, 너 왜 정치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왜라기보다도, 예, 왜, 그러니까 뭐, 왜라기보다도, 물론 이제 왜라는 질문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너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그래서 이 키워드가 why, 왜가 아니라 미래, 예,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을 더 듣고 싶어 하더라. 이런 특징적인 질문에, 질문의 이제 특징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하는 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하나는 이제 보안, 그리고 하나는 미래. 여기에 지금 이제 한동훈 그 스타일의 출발점에서 이제 스타일로 그렇게 이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언론 보도의 핵심은 지금 현재 과연 이 특검법 이제 문제가 많다. 그러면 야, 특검법 문제가 많아서 안 돼. 그래갖고 어제 이제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할 거야. 딱 그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뭔가 중에 1순위로 올라오는 것이 그러면 대통령실 이거 문재인 때부터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복귀시켜야 되겠는데 요거를 윤 대통령한테 과연 고양이한테 누가 방울을 타느냐. 달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칫 요 대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기까지는 잘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서부터가 이제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지금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하고 저이 86 정치권, 86 세대들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만 하면 쓸어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부터 그 대안, 그렇죠? 이 플러스 알파의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러한 칼럼을 조선일보가 쓰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요 칼럼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국, 역시 조국답다. 본인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준 분노, 예. 요거를 갖다가 국민의 분노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성, 반성, 겸손, 요런 걸로 가야 되는데, 본인 그런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딱 조국이라는 가족,
자기 부부하고 아들, 딸 요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가족이 멸문지화됐다. 여기에만 아직도 방점이 써 있어요. 대선 패배의 중요한 한 축이 조국 사태 아니에요. 조국의 강. 그래서 다시 조국의 강을 또 하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탄핵이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서울법대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탄핵은 안 된다는 걸 안 해요. 그나마 다행히. 이재명보다는 조금 나요. 그거 보면. 탄핵은 안 된다 이거예요. 탄핵 안 되는 이유 검찰이 있고 헌재 재판이 있다. 그리고 탄핵의 출발점은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검찰이 수사하겠냐 이거예요. 하여튼 논리는 맞지 않지만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헌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본인의 법률 지식을 갖다가 법을 왜곡시키는 데 써먹고 있는 전 서울법대 교수 조국. 그래서 서울대 동문들도 과거에 입장문을 내고 그랬지만 지금 서울법대가 우리 대한민국 국정 구석구석에 안 박히는 데가 없잖아요. 서울법대 출신들 여러분들 뭐합니까? 이런 거 조국 욕하는 비판 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서울법대 출신들 정말 저도 비판하고 싶네요. 예. 이런 인간, 헌법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개정 가능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전제는 민주당 하나 갖고 아니라 국민힘을 빼놓은 모든 정당을 범민주 좌파 연합으로 만들어서 이게 200석 만들면 헌법 개정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물론 숫자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법 기술자로서의 특징을 내는 헌법 부칙 같은 거 개정해갖고 현 윤석열 대통령부터 적용시키자 이겁니다. 200석 만들면. 이런 또 플랜 B. 야, 이 공작적 마인드. 좀 공부 좀 애들 가르칠 때 저런 아주 이상한 생각으로 애들 가르치지 않았는지 참 걱정되네요. 예. 그러니까 조국 밑에서 어떤 인간이 나왔느냐? 최강욱 같은 비인간이 나온 거예요. 최강욱이가 논문 지도교수라는 거 아니에요, 조국이. 저런 인간한테 지도를 받았으니 최강욱이 머리가, 예?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 여성 비하 발언, 성추행 범죄 이 발언, 예? 짤랑인가 뭐 딸랑인가 무슨 뭐 짤짤인가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싹 낮아졌어요. 연령이 지금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 30장들의 연령은 지금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65세였는데 59세로 낮아졌고 70년대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의 평균 나이는요. 43세로 되어 있습니다. 43세. 그 다음에 비대위원들의 특징은 비정치인. 8명 중에 김예지 빼놓고는 전부 다 비정치인. 예. 그걸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보면 대통령실 보면은 비서실장도 전문 관료 출신이에요. 김대기에 이어서 이관섭 전부 전문 관료 출신. 둘 다 경제인. 예. 경제인이 아니라 이제 경제 전문가. 예. 둘 다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하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하나는 서울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면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덧붙여서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뭐 비정치인이라고 이 사람은 정치판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비정치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준정치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뺏지는 않았으니까 준정치인. 자, 이걸 보면은 윤 대통령이 1, 2기 비서실장을 전부 비정치인 그리고 정무수석마저도 이번에는 준정치인 이거 한번 보면 기존 여의도 문법에 대한 강한 혐오가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 비정치인을 대거 발탁한 것도 기존 여의도 문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당연히 세수세부대 쫙 그래서 특검으로 되어 있는 이 프레임, 특권 프레임을 걸린 거를 갖다가 인사 프레임으로 싹 다 지금 맞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프로그램은 이 특검은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데 근거가 있는 과거 지향도 아니고 소설 써가지고 아니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정권에서 1년 8개월 9개월 2년 털었는데 예, 소환조사 한 번도 없이 예, 서면조사 한 번 하고 거기에 걸려든 사람 그 권오수 이 사람만 뭐 징역형 집행유예 딱 받고 나머지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아예 부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홍준표도 얘기했지만은 무혐의 처리로 딱 종결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종결 처리 안 했다. 이게 이제 법 기술적으로 보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법 기술 뭐 종결 처리했다고 안 하고 종결 처리 안 했다고 특검을 하는 거니까 이런 무식한 무능한 무책임한 정당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큰 틀에서 총선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특검을 꺼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제 재빠르게
아주 즉각적으로 그동안의 특검 뭐 이런 뭐 잘못된 악법들 넘어오면 우리가 고민하겠다. 고민의 흔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어제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는 어린애가 듣더라도 이 특검 말이 안 되는 거. 예. 아니, 내내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는 가만히 앉아있고, 아니, 문재인 검찰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했지만 무슨 검찰총장 실권이 있었습니까? 추미애가 조지지. 추미애는 심지어 사상 초유로 법 규정에도 없이 검찰총장을 갖다가 징계하는 이런 무식한, 무능한 장관이 어디가 있어요? 예. 이거 장관을 탄핵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추미애를 탄핵했어야 되는데, 뭐, 당시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모자라니까. 예, 어떻다고 쳐요. 그 뭐 이런 엉터리 예, 식물총장을 만들어 놓고 실세 총장보다 더 센 검사가 누구겠어요?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있잖아요. 중앙지검에서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야. 중앙지검장은 자기네 애완견이야. 법무장관도 애완견 1호야. 아 이러고서도 소환조사도 못한 주제에 지금 와서 특검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젊어지고 비정치인의 전면 등장이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철저한 보안 유지하에 지금 이제 의원을 인선한 바람에 이 한동훈 스타일이 지금 뜨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위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왜 너 정치할래? 그러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정치한다 이게 아니라 너의 미래 비전이 뭐냐 도대체 요거를 집중적으로 물었다는 겁니다. 요 점도 기존의 여의도 문법 그러니까 말 워딩에서의 차이점이 아니라 이 컨텐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외형적인 레토릭의 변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결국 내 의사 전달, 내 정책 전달은 말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 기술자들이 성공하잖아요. 대한민국. 예, 그래서 그런 이 레토릭도 달라졌지만 레토릭에 상응하는 컨텐츠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한국의 기성, 이 정치판을 갖다가 좀 바꾸겠다는 새로운 정치 번화를 만들어나겠다는 그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그 능력도 출중하지 않느냐. 이거는 추미애 때 추미애하고 그때 맞받쳐서 싸우는 거 보시죠. 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내용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제가 비대위원장이 KBS, MBC 뭐 그다음에 유승민인가요? 유승민 이런 것들 싹 다 손해배상 청구해갖고 전부 승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레토릭과 컨텐츠가 있는 정치인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데 일단 스타트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비대위원들 뭐 이미 여러분들 뭐 여러 차례 지금 모든 언론에서 다 보도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운동권도 있고 여성 의대 교수도 있고 이 여성 의대 이 한지아 교수인가요? 이분은요 한화갑 전 민주당 이 한화갑 전 의원의 조카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화갑 전 의원 집안에는요, 이 정치의 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원 출신의 02년생까지 있어요. 그리고 40대 이하가 6명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쭉 비교 분석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40대가 4명, 50대 3명,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60대가 1명. 자, 그래서 전면 세대 교체. 그리고 전공별로 보면 문과가 6명, 이과가 2명, 예체능이 2명. 그래서 전공 부분도 다양하다. 문이과를 다 섭렵했고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면은요. 제가 자 김예지 의원은 현직 의원이고 43세 숙대 피아노과를 졸업했고 전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 비례대표 민경우 65년생이고 58세 서울대 국사학과 이분은요 범민녀는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를 판결을 받아서 이거는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학연구소 소장이고 586 대표적 호남 출신의 운동부 출신인데 이 민경우 비대위원이 지금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지금 좀 설화를 입히고 있는데 뭐 어제도 이제 사과했다라고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 발언을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실수라고 이제 물론 해명했는데 저는 절대로 실수가 아니라 민경우 머릿속에 노인 폄하 생각이 분명히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철저한 반성이 좀 더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성이 뭡니까? 칼 같은, 그렇죠? 추상 같은 칼. 요것 때문에 이러는데, 아니, 우리가 김은경이 얼마나 욕했어요. 노인 폄하 발언. 물론 이제 조금 경우는 이제 이 정황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도 사과했고, 지금도 사과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과했다라도 그 말을 여러분들, 뭐, TV에서 나오는 동영상 제가 여기까지는 등장을 안 시켰는데, 그거 딱 보면은요, 머리에 좀 문제가 있어요. 머리에, 이 사람 머리에. 그래서 민경우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요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요, 요 비대위원들 쭉 좀 더. 그리고 김경률 69년생 54세, 구자룡 78년생 45세, 김경률은 연대 철학과, 그리고 구자룡은 홍익대 법대, 이 변호사죠. 이재명 저격수, 김경률은 조국 저격수. 이게 저격수를 전면 배치한 거예요. 아까 이 민경훈은 이제 정치적 자산이 뭐냐? 운동권 저격수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배제, 운동권 와야 싹소리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서정 78년생. 여기는 이제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을 해서 보육 전문가들 했고, 한지아 교수는 45세인데 이분이 이 한화갑 전 의원의 조카딸. 그 다음에 그래서 노인 의료 전문가. 그 다음에 박은식이도 또 노인 폄하 발언이 있더군요. 이 박은식이도 이제 호남 출신의 조금 이제 운동권 비판 세력인데 이거 말들 조심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윤도현, 이거 21세. 자, 그래서 보육원 출신 전문가. 그리고 당연직, 뭐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윤재욱, 유이동. 그래서 이번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검찰과 경찰이 단 한 명도 안 들어갔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국민님 안에 경찰 출신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고 검사공산, 검사 독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또 나이만 기준으로 뽑아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윤재욱 의원도 61년생, 유이동은 71년생. 그래서 이제 당직자도 70년생이 있어요. 야, 요 정도로 이제 젊어지고 있는 점이고, 요 도표도 이제 굉장히 자세한 인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는 또 별도 기회에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대위원들, 그 다음에 민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돌아가시라. 너무 강해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실장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김대기가 67세인데 이관섭은 62세. 무려 5살이 젊어졌어요. 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정책실장을 하다가 비서실장 되고, 산업부 관료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성태윤 연대 교수인데, 이관섭 62세인데 53세. 무려 9살이 젊어졌고, 이분은 연대 경제학과, 그리고 KDI 연구위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 교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도 67세인데 장호진 안보실장은 62세. 여기는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고, 의협 1차관의 주로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 다 달라졌고, 그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신선한 충격적 인사를 통해서 특검 분위기를 갖다가 깨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검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이미 여러분들 뭐 기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특검이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이 특검 법안이 이제 결국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특검 추천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특검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좀 고치려고 하다가 안 고쳤어요. 그런데 특검 추천 권한을 더 세게 악화시켰어요. 지금까지도 뭡니까? 이 대통령이 속한 현재 진행형,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배제시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가능합니까? 아, 그러면 윤 대통령이 떠나면,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만약 탈당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대입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에도 특검을 추천할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더 악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아예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 그러니까 과거형. 지금까지 이제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소속된 현재 정당은 추천을 못하게 되는데 과거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즉 국회 우리 국민님, 이 교섭단체도 특검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더 쐐기를 박은 것이 어제 특검 법안의 특징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아예 확실하게 민주당과 정의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딱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를 배제한다. 이렇게만 하면 탈당해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예 다른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1%도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고쳤다. 왜냐면요. 검수완박법을 어눌하게 이거 뜯어 고쳐갖고 검수완박법의 그 등,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등, 요거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전부 시행령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머리를 좋은 데다 써야 되는데 이 민주당의 머리는요 어떻게 하면 비정상적으로 머리를 써서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할까 딱 여기에다가만 머리를 탁 정조준하고 있어요. 아주 못된 이 민주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악의 씨를 없애버린 겁니다. 참 이런 민주당을 참 아이고 정말 미치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특검 수사 대상을 늘려야 할 거냐 안 늘려야 할 거냐 요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왜 홍익표가 어제 딱 에드번호를 띄웠잖아요. 명품백 수수 의혹도 이거 수사할 수 있어 특검이. 그래서 그 당시 특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특검 맘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제 특검이 하고 싶으면 명품백도 수사하고 뭐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런데 속마음이야. 당연히 명품백 수수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인지사항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특검법에 현재 명시돼. 근데 이건 결론 손을 일치 안 됐어요. 손 댈래다 안 됐어. 자, 그래서 현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을 보면은 말이죠. 수사 대상을 보면 맨 첫 번째가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그러니까 하나는 주가 조작이고 하나는 저가 매수 의혹.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법원에서요. 이건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그 전주. 여기 김건희 여사도 뭐 150여 명의 전주 중에 완후 150명 중에 1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전주들 2명도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자, 이러니 이걸 특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수사 대상은 뭐냐?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예. 그 다음에 1호와 2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인지된 사건? 아니, 수사할 때 특검이 어디에서 민원 하나 들어와갖고 명품백 수사해 주세요. 아, 그러면 인지했으니까 명품 수사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거 지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명품백 수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법농단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비판이 맞는 것이죠. 예. 요거는 그대로 뒀습니다. 요것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매일매일 브리핑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 여론 전에 이용해 먹는 거. 요것도 손을 벌려다가 민주당에서요. 그대로 둔 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총선 내내 지금도 김건희 여사 가짜뉴스 만들어갖고 난리쳐갖고 특검까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총선 내내 피의 사실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민심 교란을 하겠다는 그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요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검 그 추천 권한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 쐐기를 박은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사실상 명품백 의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놓아둔 거. 이게 악법 중에 악법이고 법농단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요. 그 대장동 50억 클럽 이건 이재명 방탄법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예. 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번 이 특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 이번 특검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특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어요. 본래는 한 이 4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총 보니까 특검하면 특검보 4명, 파견 검사가 무려 20명, 수사관이 40명, 공무원이 40명. 105명. 그래서 정확하게 최순실 특검과 같아요. 이야,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최순실 특검도 전례 없는 특검 규모. 그래서 이제 슈퍼 특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박영수 전 특검이 크게 뜬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실체가 하나도 없는 김건희 여사 특검. 여기에 방점이 막혀 있는데 그 국정농단 특검과 같은 규모를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탈탈 털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거는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광화문 뷰라고 하는 칼럼란이 있어요. 여기에서 최재혁 기자가 아주 좋은 기사를 많이 단독 보도도 많이 하는 그런 기자인데 제목이요. 쓸어버리거나 쓸려 가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치 이 칼럼의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지금 한동희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쓸어버리겠다. 요거 하나로 비대위원장까지 온 거 아니냐. 저까지는 잘 왔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왜냐하면 지금 특검까지 다 통과되고 그랬잖아요. 야당의 이런 프레임에 걸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쓸려 나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서 특검을 피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생각했다면 특검을 피하지 말고 대안을 정시해서 정면으로 대응하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여권의 중진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치열한 지역구 백병제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여당에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요 불리한 선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했고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거 청산대 미래 준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기후변화, 인구감소, 기술변화 이런 미래 대비 전략. 자, 그래서 과거의 기득권 세력 586 운동권 싹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빌드업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도 여의도 문법과 다른 거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이런 의도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원하는 바람이 불어지겠느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 공천관리위원회 이 면면을 보면 변화의 욕구는 읽히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제 당직자, 공천관리위원회, 선대위원회 인선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공천으로 반영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차관 출시든 대통령 수석, 비서관 출시든 객관적 데이터와 당선 기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대응인데 이 대응 과정에서 말이죠. 대응 과정에서 뭐 민당 이거 뻔한 거 의도가 아닌 거였어요. 자, 그래서 대응 과정에서 이 한동훈다운 그런 문제풀이 능력을 줘야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이 흐름을 만약에 외면한다면 한동훈에 대한 기대도 금방 푹 꺼진다. 그래서 보수층만 아니라 이번 총선의 판도를 좌우할 30대도 한 위원장을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 육아 등 대부분의 정책 현안도 30대 문제다. 따라서 이 30대는 사안에 따라서 여야 지지가 갈리는 이중 심판론자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50대도 비슷하다. 그래서 보수층이 실망하고 30대, 50대가 돌아서면 오히려 검찰 쿠데타라든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역풍이 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 대통령에서 억울하겠지만은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딱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특검법, 그 다음에 대체특검법, 상설특검 활용,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신설과 같은 대응책을 놓고 윤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을 주저할 수 없다. 그걸 만약 못한다면 운동권 청산과 미래대비라고 하는 구호는 황해지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쓸려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국 이게 일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오마이TV 그러니까 좌파 전형 매체에 딱 들어가서 한 얘기예요. 오연우가 묻다라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범민주 진보 진영이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200석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그리고 부칙에다가 현 대통령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대선을 내 2027년도 아니라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 진영이 최대로 끌어올려서 이룰 수 있는 게 200석인데 김건희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할 수도 있고 대통령 탄핵 발의와 개헌도 가능하다. 왜? 재의결의 시점은요. 재의결 시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들 멋대로 재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 분위기가 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진행자가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경우는 헌재 심판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었다가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만 하는데 확인 작업이 쉽지 않은 게 바로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이 안 움직이니까 국회에서 움직이자 이겁니다. 200석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희망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탄핵보다는 보수진영 일부 즉 반윤 또는 비윤 일부가 개헌에 합의해서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랜 B라고 한 겁니다. 본래 민주당의 플랜 A는 뭐예요? 바로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김민석이 치는 김용희가 주도하는 시민단체 데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무리하다, 무모하다. 이건 뭐 탄핵 불행으로 해서 대선 불복적이다. 이런 여론이 커지니까 이 약삭빠르게 조국이가 탄핵을 뒤로 슬그머니 빼고
개헌 카드를 앞세워서 지금 이제 공작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작에 지금 그 조국이가 나섰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 임명장을 주면서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발탁하게 됐는지 입장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방송 이후에 이루어지는 저의 이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